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 계속 읽고 있는데요. 274쪽 3번 소시르의 언어학적 혁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나 기호가 갖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그것이 어떤 사물이나 기호 사용자의 의도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호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지시하거나 어떤 의도를 표현한다는 거죠. 예컨대 송아지라는 기호는 실제 송아지의 이름이란 것이죠. 그래서 기호가 지시한 대상, 예를 들면 실제 송아지를 흔히 지시체, 레퍼런트라고 합니다. 기호나 언어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은 송아지라는 기호와 실제 송아지, 지시체 간의 상응, 일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호는 지시체를 반영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언어나 기호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야 라고 말하면 기호가 지시체를 반영하는 거죠. 사과를 보고 사과야 그러면 기호가 지시체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다면 소시르의 언어학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시르의 언어학은 기호와 지시체 간에는 어떤 유사관계나 일치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호들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질까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275쪽 소시르의 견해를 요약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언어학의 대상과 그 특징입니다.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 활동에는 랑그는 언어예요. 랑그와 파롤은 빠롤이라기도 하고 파롤은 화언, 이 두 가지가 있대요. 랑그와 파롤. 언어학은 랑그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파롤은 화언 혹은 발화로 번역되는데 이걸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주스를 한 컵 마셨다. 이 지금 나는 주스를 한 컵 마셨다라고 할 때 제 성대를 울려 나오는 이 소리가 파롤입니다. 파롤. 성대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이 나는 주스를 한 컵 마셨다. 이게 파롤이에요.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르겠죠? 이 경우 같은 문장이지만 모두 다른 파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는 사람도 다르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제가 또 같은 문장을 다시 읽어도 파롤이 또 다르겠죠. 말하는 사람과 시간에 따라 오직 일회성만 갖는 게 파롤의 특징입니다. 반면 랑그는 누가 어떤 목소리로 말해도 나는 주스를 마셨다란 말은 동일한 규칙에 따라 동일한 순서로 말해진 거죠. 말을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는데 바로 이 규칙 전체를 랑그라고 합니다. 문법이란 이 랑그의 일부예요. 예를 들면 500명의 학생들에게 이 나는 주스를 한 컵 마셨다를 반복해서 발음해 보도록 한다면 500개의 파롤이 행해지지만 그 모두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랑그만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랑그와 파롤은. 랑그는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쓰든 안 쓰든 그것은 나와 무관하게 존재하죠. 언어학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비유는 바로 장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 하나를 병뚜껑으로 바꾼다 해도 장기를 두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랑그란 장기에서 말들을 움직이고 잡아먹는 게임 규칙 전체를 가리킵니다. 장기의 길이 있잖아요. 그게 랑그라는 거예요. 말들이 다른 재질이나 다른 걸로 바뀌어도 장기 규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듯이 우리가 쓰는 말들이 다른 걸로 바뀌어도 언어 사용 규칙인 랑그는 변하지 않겠죠. 소시르는 이 랑그야말로 언어학이 다루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언어 활동의 사회적 규범이며 하나의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입니다. 지시체는 아까 진짜 송아지고 기호는 그 말, 송아지라는 그 말.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 소시르는 기호란 자의적이라고 합니다. 기호가 자의적이래요. 이것은 기호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와의 관계가 자의적이란 말도 됩니다. 소시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 나눴어요. 기표는 시니피앙, 기의는 시니피에로 나눴대요. 그래서 기표는 표시하는 것이란 뜻이고 기의는 표시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기표는 표시하는 것, 기의는 표시되는 것. 예를 들면 시계를 떠올려 보세요. 시계. 근데 시계를 가리키기 위해서 굳이 시계라고 안 그러고 티계나 치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단지 사회적 약속일 뿐이죠. 시계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기표는 그 대상과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기표는 아까 시계, 티계, 치계 이렇게 바뀔 수 있죠. 표시하는 것, 그죠? 즉 기호는 자의적이죠. 우리가 굳이 시계를 옛날 사람들이 이제 시계라 그러니까 시계라 그러는 거지 시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기표와 기의 관계가 자의적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공시성과 통시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컨대 주어는 동사와 함께 쓰이며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습니다. 이런 경우 주어는 동사와 타동사는 목적어와 공시적이라고 합니다. 공시성이란 이처럼 어떤 기호를 사용하는데 동시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말합니다. 반면 통시성이란 것은 서울의 옛날 발음 셔라는 거 아시죠? 셔란 말이 역사적으로 서울이란 말이 되기까지 겪은 역사적 변화가 통시성이다. 흔히 역사성이라고 하는 말과 유사하죠? 통시 언어학은 언어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고 공시 언어학은 언어의 규칙과 체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소시르는 이 둘 중에서 언어학의 중심 영역은 공시 언어학이다. 공시 언어학은 언어의 규칙과 체계를 연구하는 거다. 통시는 언어의 변화, 언어의 역사성을 연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넷째, 문장을 엮어가는 형식으로서 결합 관계와 계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결합 관계란 프랑스어로 생타금이라고 하고 계열 관계는 파라디금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는 밥을 먹는다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밥을 먹는다. 이 문장 하나를 결합 관계라고 그러고 나의 자리에 너나 우리가 올 수 있죠. 너는 그 다음에 우리는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밥의 자리에 물이나 빵이 올 수 있죠. 너는 물을 이렇게 갈 수 있죠. 먹는다 자리에 버린다 혹은 깃는다 줍는다 올 수 있죠. 이게 계열 관계라는 거예요. 나, 너, 우리, 물, 밥, 빵, 깃는다, 먹는다, 버린다. 이게 계열 관계고 결합 관계는 나는 밥을 먹는다. 가로, 세로 갈 수 있죠. 어떤 단어가 다른 것으로 선택되어 대체될 수 있는 관계를 계열 관계, 아까 나눠 우리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개의 축이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들고 언어로 조직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서양 철학은 확실히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분석적이에요. 디테일해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사고 자체를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동양 철학은 뭔가 좀 광대하죠? 뭔가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서양 철학은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연습하기에, 훈련하기에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던 거 계속 이어서 다섯째, 소시르는 기호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의미라는 말과 유사한데 사실은 의미란 말과 달라지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끌어들인 용어입니다. 설명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예시로 프랑스의 모톤이란 단어가 양이란 의미래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sheep이 양이죠. sheep. 근데 둘의 가치는 달라요. 모톤이라는 그 뜻이 영어로 오면서 뮤톤이 됐대요. 뮤톤은 원래 프랑스어와 달리 양고기라는 뜻이 됐대요. 왜 달라진 걸까요? 달라진 이유는 sheep이란 단어가 이미 영어에 있는데 굳이 프랑스어의 그 sheep의 뜻을 가진 뮤톤이란 단어가 들어오면서 굳이 살아있는 양을 보고 이미 sheep인데 뮤톤이라고 가리킬 이유가 없죠. 영국인이나 미국인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양은 sheep이라고 부르고 죽어있는 양고기는 뮤톤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양고기를 뜻하는 다른 기호가 있었다면 뮤톤이라는 말 자체는 안 쓰이거나 다른 뜻으로 쓰였겠죠. 이는 기호의 가치가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뮤톤은 sheep이 가리키는 것과 다른, 그러나 아직 별도의 기호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더 드세요. 강아지와 요게 아닙니다. 개새끼는 모두 개의 새끼를 뜻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건 다른 가치를 갖죠. 주로 뒤에 말한 그 단어는 주로 욕을 할 때 사용하죠. 만약에 그 개새끼가 강아지와 진짜 완벽히 같은 뜻이라면 이 단어를 별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단어가 쓰이는 것은 다른 단어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호의 가치는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82쪽. 소시르의 언어학은 종종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으로 비유됩니다. 소시르가 언어학에 새롭게 제기한 명제들은 대체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는 걸까요? 첫째, 체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개개의 주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랑그는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속된 규칙의 체계입니다. 개인들이 말을 하기 위해선 그 규칙에 따라야 하고 그 규칙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미는 개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언어 체계 안에서 랑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개인들은 그 규칙에 따라 의미를 말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물론 좋다 나쁘다는 판단 역시 언어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며 개인들은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고나 판단은 개개의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의미체계, 구조 속에 있는 것이며 개인들은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83쪽 이런 점에서 의미나 판단 혹은 사고가 주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의미나 판단 혹은 사고가 주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언어 구조에 내장되어 있고
거꾸로 주체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기 위해선 이 언어 구조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언어를 통해 의미나 사고, 판단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체는 더 이상 자기가 말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의 중심이 아닌 게 되며, 그 중심은 오히려 주체 외부에 있는 언어라는 객관적 구조에 있다는 게 분명해진 셈이죠. 이래서 소시르는 그 자신은 구조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거죠. 세계의 중심을 다시 주체 외부로 옮겨놓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할 요소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소시르 언어학의 탈근대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만으론 언어 구조를 하나의 단위라고 자기 완결적인 체계로 간주하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주체는 그 단일한 언어 구조가 빚어내는 구조의 효과로 정의되게 됩니다. 이때 구조란 언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주체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게 되며,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칸트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선언적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체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칸트와 다르지만, 그래서 탈근대적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판단의 단일하고 통일적인 구조란 점에서 칸트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입니다. 말하자면 주체 외부의 선언적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언어를 상정한 게 주체 외부의 선언적 구조. 이는 결국 선언적 구조를 주체 외부로 잠시 끄집어냈다가 다시 주체 내부에 옮겨 넣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점에서 훔볼트의 칸트주의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한에서 소시르의 구조주의는 근대적 성격 또한 갖는다. 그 다음에 둘째, 소시르 언어학의 내적인 모순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와 기의 사이의 관계는 약속에 따라 고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시계라는 기호를 보면 세 개의 바늘이 하루 종일 도는 저런 종류의 물건을 언제나 떠올리게 되겠죠. 저 물건이 있는 한 시계란 기호는 계속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말은 기호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면 어떤 하나의 기호가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사과를 생각해 볼까요? 김남주 시인은 사랑은 가을을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어떤 책은 빌헬름 텔은 총독이 아들의 머리 위에 얹어놓은 사과를 향해 떨리는 가슴으로 활시를 놓았다 라는 글을 썼어요. 두 글이 똑같은 사과를 말하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사과는 말 그대로 기호들 간의 관계에 의해 각자의 가치를 갖게 되죠. 다시 말해 사과라는 동일한 기호에 새겨진 다른 기호의 흔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이 각각 나름의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의 기호는 일단 약속이 성립된 연후에는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가질 거라는 앞에 이제 문장, 시계라 했던 문장의 명제와 모순되겠죠. 여기서 앞의 명제는 언어 구조 자체 내에서 기호의 의미를 언제나 고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체가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그 고정된 의미를 갖다 쓰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적 입장과 직결되어 있었죠. 즉 기호의 의미는 구조 안에서 고정된 것이고 개인이 사용하는 의미나 받아들이는 의미는 이러한 구조의 효과라는 것이었죠. 근데 반면에 뒤의 명제,
사과 얘기했죠. 사과 그 명제는 이런 구조주의적 명제를 흔들고 있으며 체계화된 기호의 망 속에서도 기호의 의미, 가치가 얼마든지 가변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데리다에 의해 강조되고 부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순 역시 앞서처럼 근대적 측면과 탈근대적 측면이 소시르 언어학에 공존한다. 이걸 보여준다. 그 다음에 286조. 소시르의 언어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흔히 프라하 학파라고 불리는 언어학자들입니다. 야콥슨과 트르베츠코이를 필두로 하는 이들의 이론은 대개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불린대요. 특히 야콥슨은 2차 대전으로 인해 미국의 망명에 있던 레비스트로스와 같은 학교에서 지내면서 레비스트로스에게 매우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비스트로스를 통해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론과 사고방식은 언어학을 넘어 인문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로 흘러들어갔다. 이제 야콥슨의 이론적 입장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 기호의 구조를 인간의 기호 사용 능력으로 환원한다는 것이죠. 먹었다라는 말에는 누가 무엇을 포함되어 있대요. 이는 먹었다라는 말이 그와 인접한 다른 단어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뜻하죠. 이처럼 인접성을 갖는 기호들이 하나의 기호로 표현되는 경우를 야콥스는 환유라고 합니다. 연기를 보면 불을 떠올리듯이 서로 가까운 인접한 관계여서 하나를 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때 단어는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인접성, 환유. 또 나오니까 일단은 기억은 해주세요. 근데 한편 먹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란 목적어를 갖습니다. 무엇의 자리에는 밥이 올 수도 있고 빵이나 물이 올 수도 있겠죠. 요컨대 유사성을 갖는 다른 단어들이 선택되고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사성을 갖는 기호들이 선택, 대체되는 관계를 야콥스는 은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언어에 있대요. 하나는 인접성, 환유고 또 하나는 유사성, 은유인 거죠. 287쪽에 보면 소시르의 결합관계와 계열관계, 아까 설명했죠. 결합, 계열, 종횡. 그래서 이 소시르의 결합관계와 계열관계가 언어의 구조를 뜻하는 것이었다면 야콥슨의 은유와 환유는 기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실어증에 대한 그의 분석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언어의 두 측면과 실어증의 두 유형이란 저서에서 야콥스는 은유와 환유라는 두 개의 축에 따라 실어증을 두 가지로 나눈대요. 예를 들어 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칼이란 단어를 들으면 죽음, 공포, 강도를 떠올리는 분이 있겠죠. 이는 칼이란 말에서 칼과 인접해 있는 다른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접성 연관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사고 구조가 환유적이라고 보면 된대요. 또 다른 한편 칼이란 말을 듣고 못이나 송곳, 포크 등등 칼과 유사한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은 유사성 연관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은유적 방식으로 사고한다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정리하면 칼이라는 단어를 듣고 죽음, 공포, 강도를 떠올리면 인접성 연관, 환유적 사고이고, 칼이라는 단어를 듣고 못, 송곳, 포크를 떠올리면 유사성 연관, 은유적 사고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밝혀낸 거죠. 근데 실어증에도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유사성 연관이 파괴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접성 연관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됐을 경우에 이것도 재밌어요. 유사성 연관이 깨진 사람은 예를 들어 남편 없는 여자를 표현하기 위해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대요. 내 말대로라면 저 여자는 과부란 말이냐 물으면 아니 그 여자는 남편 없는 여자야 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하네요. 이런 유형의 실어증 환자는 유사한 단어를 찾아내 설명하거나 치환시킬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심해지면 환유적인 문법 구조만 남게 되어 다른 단어는 다 잊어버리고 접속사만 남는데요. 반면 인접성 연관이 깨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명제를 구성해내지 못한대요. 그는 단지 한 단어를 비슷한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예컨대 과부는 밤에 외롭다 같은 명제를 만들지 못한대요. 특히 접속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유사한 다른 단어를 찾거나 비유할 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부는 미망인이고 남편 없는 여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한다는 거죠. 재밌죠? 이것은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이 인간의 사고 안에, 즉 인간의 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시르가 생각했던 언어의 구조가 야콥슨에 이르면 인간의 선험적인 언어 사용 능력이 되죠.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며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깨지면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그런 능력이죠. 이것은 인간이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기호나 기호의 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선 적극적인 측면을 갖습니다만 동시에 또 하나의 선험적 주체를 가정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소시르의 언어학이 갖고 있는 칸트주의적 요소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야콥스는 훔볼트의 칸트주의에 근접하는 셈입니다. 주체 없는 주체 철학이 되는 것이죠. 이는 나중에 레비스트로스에게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특징이래요. 야콥스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학자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소통 이론의 관점에서 언어학과 시학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대요. 언어학과 시학이라는 논문에 나오는 도식이 있다는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그 중간에 상황, 전원, 접촉, 코드 이렇게 6가지 기능, 언어의 6가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통 이론에 따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전해야 할 메시지, 전원이 있다는데 주목합시다. 메시지를 만들거나 전달된 메시지를 해독할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도식에서 언어는 어떤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수단이고 그로 인해 메시지는 수신자에게 전달되며 코드는 그런 전달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주는 조건입니다. 결국 이런 요소들은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편적인 요인들이고 언어학은 이런 보편적 과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 됩니다. 여기서 진리는 메시지의 참뜻, 즉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려 한 의미고 그걸 받아보는 수신자는 진리를 읽어내는 자가 됩니다. 코드는 메시지에서 진리를 읽어내는 수단이며 결국 진리가 소통 구조 전체에서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론적 구조에서 진리주의를 맴도는 근대적 과학주의를 읽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컨대 야콥슨의 언어학은 특이한 방식으로 소시르 언어학을 근대적인 주체 철학과 과학주의의 방향으로 끌고 나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소시르 안에 있는 근대적 요소와 탈근대적 요소 가운데 전자를 확대하면서 후자를 약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 291쪽 이제 마지막 이제 비트겐슈타인 언어 게임과 언어적 실천입니다.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은 언어와 인간에 대한 그리고 구조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해 주었대요. 즉 새로운 사고 영역을 개척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언어학으로 설명해야 할, 그러나 구조주의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언어와 대상, 그 지시체 사이에 어떤 실제적 연관을 상정하는 실증주의적 입장과 비교해 구조 언어학의 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실증주의와 유사한 언어관을 가지고 있었던 러셀은 만약 치즈에 대한 비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사람도 치즈라는 낱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치즈에 대한 비언어적 지식이라는 건 치즈라는 치즈가 생긴 거라든지 뭐 치즈 자체, 사물에 대한 지식 자체겠죠. 그러면 치즈에 대해서 우리 치즈를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치즈라는 낱말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 말입니다. 낱말은 다른 기호들에 의해 정의되며 관계된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야콥스는 우리가 응유라는 말만 알고 있어도 치즈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러셀을 비판해요. 그러나 사태는 야콥슨의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유라는 말을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응유를 알려면 우유를 알아야 하고 응결이라는 말을 알아야겠죠. 또 우유를 알려면 소를 알아야 하고 젖을 알아야 하고 소나 젖을 알려면 또 뭘 알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한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전 전체를 뒤져야 해요. 결국 이제 치즈나 우유로 돌아오겠죠. 라캉은 이런 사태를 보고 기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라캉의 명제와 가치는 달라지지만 우리는 다른 기호를 통해서 기호의 의미에 가닿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러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는 야콥슨의 주장은 환상이죠. 이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주의 언어학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에 이를 수 있대요. 즉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것이죠. 말을 바꾸면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구조 언어학에 따르면 기호의 의미는 기호 사용 규칙과 다른 기호들을 알아야 정해집니다. 기호의 의미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아는 다른 기호가 없다면 어떠한 기호의 의미도 알 수 없겠죠. 어떤 조선인이 마더를 알고 싶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조선인이 마더를 알고 싶은데 사전을 찾으면 female parent of child or animal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마더보다 더 난감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마더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모른다. 요컨대 구조 언어학에 따르면 약속된 기호의 체계를 모르면 기호의 의미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어의 랑그를 모르는 사람이 마더란 기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그만 기호의 의미도 모르면서 기호의 체계를 또 알 수도 없죠. 마더도 모르면서 영어라는 랑그, 언어를 또 알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 이게 악순환에 빠져요. 닭이 먼저인지, 랑그가 먼저인지, 달걀, 그 개별 기호가 먼저인지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제 이 문장이 이렇게 뭐냐면 내가 어떤 영어가 아니라 아예 그냥 생소한 덴마크? 스웨덴어를 배운다고 칠게요. 스웨덴어를 배워야 되는데 스웨덴에서 엄마를 무엇라고 하는지 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엄마에 대해서 알려면 그 엄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엄마의 사용하는 기호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법을 알아야 엄마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근데 또 딜레마가 뭐냐면
문법을 배우자니 또 엄마라는 단어를 또 알아야 문법을 알 수 있겠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문법이 먼저냐, 단어가 먼저냐.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 문법을 모르면 또 단어를 쓸 수가 없고, 근데 문법을 먼저 말하자니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 문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악순환이라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295쪽. 여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문제의식이 나와요. 비트겐슈타인의 문제의식.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초기의 사상은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성전처럼 떠받드는 고전이 되는 책이죠. 한편 후기의 사상은 사후에 출판된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 집약되어 있대요.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하려는 것은 이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사상은 반영론과 비슷합니다. 그림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단어는 사물의 이름이고 문장은 어떤 상황에 대한 그림이라고 해요. 명제들은 물질이 원자로 나누어지듯이 요소 명제로 나누어지며 이 요소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명제 전체의 참과 거짓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라고 합니다. 즉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진리표를 통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초기의 비트겐슈타인이었고,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은 단어가 사물의 이름이라는 것부터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 언제처럼 이름 아닌 것이 대부분이란 거죠. 그렇다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단어의 용법이라고 합니다. 즉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의미는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법, 즉 용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까 말한 마더 같은 경우 모든 단어를 그 영국인이 사용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고 그걸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배움으로써 그 단어의 의미를 안다. 이런 거죠. 이러한 견해는 구조 언어학과 실증주의 간극을 가볍게 뛰어넘어버리는 새로운 견해다. 워터라는 단어도 보면 워터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물병을 가리키면서 어린아이가 물병을 가리키면 이건 물이야. 그럴 수도 있고, 꼬마가 밥을 먹다가 워터를 가리키면 물 먹고 싶어, 물 줘, 이런 거. 다 다르죠, 맥락이. 이런 의미의 차이는 공사장에서 워터 그러면 물 좀 부어줘, 이런 거 있죠. 이런 의미의 차이는 동일한 단어가 상이한 맥락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구조주의자라면 단어들의 응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말할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동일한 단어에 상이한 단어들이 응축되고 또 그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응축된 상이한 단어를 읽어내고 이해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최소한 두 가지 요소를 배워야 한대요. 하나는 단어들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구조주의자 입장에선 단어의 의미는 랑그라는 전체적 규칙을 알아야, 그리고 다른 단어들을 알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배우는 건 불가능하죠. 반면 기본적인 단어들도 모르면서 랑그를 습득할 수도 없겠죠. 따라서 랑그를 배우려면 단어들의 의미부터 먼저 배워야겠죠. 소실의 언어학이나 구조 언어학에선 이 악순환을 벗어날 길이 없대요. 반면 비트겐슈타인은 단어를 몰라도
규칙을 배울 수 있다. 규칙을 몰라도 단어를 배울 수 있다.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 규칙 역시 마찬가지다. 소시르가 말하는 랑그처럼 항상 이미 존재하는 통일적이고 완결적인 규칙의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언어적 실천 속에서 사용되는 부분적인 규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 규칙의 체계를 몰라도 이 부분적인 언어 사용 규칙은 그것을 사용하는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299쪽을 보면 문법책을 붙들고 20년 공부한 사람보다 차라리 과감하게 뛰어들어 되든 안 되든 영어를 사용해본 회사원이 영어를 잘한다. 여기서 실천이란 어떤 것이든 특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규칙이 관습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아니면 단지 언어적인 것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 규칙은 모두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다.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마다 고유한 생활 방식, 생활 형태를 보여준다. 어떤 규칙도 이런 생활 방식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것이며 또한 반대로 바로 이 규칙들이 모여 특정한 생활 방식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 즉 행동이나 실천의 형태인데 이는 대개 언어적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이란 개념을 제시한대요. 특정한 규칙에 따르는 언어적 실천과 비언어적 실천이 서로 교차되는 영역이 바로 언어 게임이다. 이건 뭐 그냥 말과 행동을 동시에 하면서 배운다 이런 거죠 뭐. 어렵게 써놨지만 그죠? 즉 언어 게임이란 언어와 행동의 결합체요. 언어적 활동과 비언어적 활동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언어 게임은 언어적 활동이나 비언어적 활동 모두가 따라야 할 규칙들의 집합이며 또한 그 규칙에 따른 행동의 집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독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말을 하는 행위가 더 큰 행위의 일부분임을 표시하기 위해, 즉 생활 형태의 일부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300쪽 따라서 언어 게임은 의미나 행동을 이해하거나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맥락, 콘텍스트를 제공한대요. 앞서 워터란 말이 저토록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그토록 상이한 맥락 속에서, 즉 다양한 언어 게임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맥락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그대로 따라하거나 응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게 상식적이죠. 언어 게임은 동의나 합의, 실천이나 이해, 의사소통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언어 게임이 다르다는 말은 언어적 실천이나 비언어적 실천이 기준으로 삼는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 합의나 동의 또는 공통된 실천은 힘들어지고 이해나 소통은 곤란하게 됩니다. 예컨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지 문법이나 사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생활 형태, 흔히 문화라고 하죠. 생활 형태를 배우는 것이고 거기서 사용되는 규칙, 언어 게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학창시절 영어 공부는 문법이나 사전을 외우는 방식이었죠. 생활 형태나 문화를 배우는 방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영어를 몇십 년 동안 배워도 못합니다. 비극이죠. 이미 몇십 년 전에 철학자가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한편 언어 사용 규칙을 언어 게임이란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한 그것은 더 이상 랑그처럼 완결되고 불변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활 형태에 의해 규정되는 것인 만큼, 아니 생활 형태의 일부분인 만큼 가변적입니다.
즉 규칙이 불변적인 채로 있고 그것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규칙 자체가 가변적이란 거죠. 어떤 언어에는 얼마나 많은 예외가 있는지,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구조 언어학과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또한 의미를 단지 기호가 사용되는 상황으로 환원시키는 입장과도 다르다. 결국 언어 게임은 생활 형태에 따라 가변적이며 그 말은 언어 사용 규칙까지도 가변적임을 뜻한다. 생활 형태라는 개념이 막스의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대요. 이는 실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언어나 철학의 문제를 다시 사고하려는 두 사람의 공통성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02쪽. 이러한 생활 형태의 차이 때문에 언어 게임 사이에 싸움이 나타난다. 공동의 상황에서 언어를 상충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은 자주 접하는 일이다. 사람마다 같은 단어도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에서 이처럼 흔히 나타나는 언어 게임의 싸움, 상이한 의미들이 충돌하는 사태는 생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싸움에서 공통의 실천 혹은 상황의 공유가 가능하다면 의미나 규칙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죠. 또한 그는 진리나 지식에 대해서도 진리를 요소 명제의 함수로 정의하던, 쉽게 말해 진리값을 계산하려던 초기의 입장을 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에 섭니다. 그에 따르면 무엇을 안다는 것은 안다는 믿음이고 진리란 확실하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데카르트처럼 끝없이 의심하는 것도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의심 끝에 뭔가 확실한 것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을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확실성이라는 것은 실천적 목적을 위한 결단, 즉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정당화란 자신이 옳다는 근거를 세우려는 노력인데 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3쪽. 하나는 옳다고 생각되는 다른 지식이나 명제와 연루시킴으로써 정당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와 일치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정당화가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정당화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동이요 실천입니다. 요컨대 실천적 목적을 위한 결단에서 믿음은 출발하며 이 믿음에서 모든 지식은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진리의 개념 역시 언어 게임과 생활 형태란 개념 속에서 다시 파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천이란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이게 어떠한 실천도 규칙을 제공하는 특정한 언어 게임에 의해 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 게임이 생활 형태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실천이란 특정한 생활 형태 속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이해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결국 진리란 특정한 생활 형태 속에서 같은 말이지만 특정한 언어 게임 속에서 정의되는 실천을 위한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생활 형태에 의해 만들어지고 특정한 언어 게임에 의해 정당화되는 믿음이 진리의 출발점이란 것입니다. 진리란 특정한 언어 게임 내부에서 진리 효과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언어 게임 진리를 이렇게 정의했네요. 언어 게임, 특정한 언어 게임 내부에서 진리 효과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식.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장 남았네요. 304쪽.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에는 구조 언어학과 달리 항상 이미 정해진 의미 구조, 완결된 체계를 이루는 의미 구조 같은 것이 없다. 물론 어떤 언어든지 나름의 규칙에 따라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게는 그 규칙 자체가 소시르가 생각했던 랑그처럼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서 항상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어적 실천에 의해 가변하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랑그는 불변적 실체가 아니라 어쩌면 일종의 가족 유사성을 갖는 규칙들의 집합인 셈이죠. 따라서 소시르와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선언적 구조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표의 의미가 용법이라면 그것이 도달해야 할 어떤 본래적 지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표의 미끄러짐과 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소시르와 달리 언어의 의미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언어 게임 속에서 기호의 용법으로 의미를 정의함으로써 차라리 그것을 규정하는 상황과 규칙 그리고 실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구조 언어학으로는 설명하기 난감한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적 실천과 비언어적 실천, 언어와 언어 외적인 것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고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진리는 이렇게 정의된 언어 및 언어 개념의 언어 게임의 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믿음의 문제로 파악됩니다. 그 믿음은 물론 실천과 생활 형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지식을 이런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대상과 개념의 일치 혹은 대상과 주관의 일치라는 근대적 진리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진리를 특정한 언어 게임 내부에서 진리 효과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식으로 다시 정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지식으로서 갖는 효과, 진리 효과에 의해서 특정한 언어 게임 내부에서 진리라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진리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실천은 실증주의자의 생각처럼 진리를 검증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 효과에 의해 어떤 지식을 정당화하거나 부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이처럼 실천에 의해 유지되거나 파괴되는 것이고, 따라서 진리란 믿음의 함수이자 실천의 함수인 셈입니다. 주체란 언어 게임을 통해 활동하는 개개인을 가리킨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생활 형태와 언어 게임 속에서 그리고 그 언어 게임을 통해 형성되는 믿음의 의거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어 게임과 주체 간의 교우적 작동은 실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실천의 개념이란 막스에게서 실천 개념이 그랬던 것처럼 근본적이고 중심적 축임에 틀림없습니다. 야, 드디어 끝났네요. 드디어. 오늘까지 이제 분량이 다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제6부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근대 너머의 철학을 위하여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레비스트로스, 라칸, 알티세르, 푸코, 들레즈 가타리가 나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하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